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다시 조성된 것 같은데요. 북한의 네. 4차 핵실험 때문에. 예.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피소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참 불안합니다. 대피소 얘기까지 해야 되니. 글쎄 말입니다. 예, 정작 가까운 곳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아는 시민들은 상당히 드물죠. 그 두 분 사시는데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 줄 아세요? 글쎄요. 저희 아파트 그렇죠. 지하로 가야 되나요? 저희 잘 방송 딱 모릅니다. 준비하면서 내 대피소가 어딘가 딱 했더니 제가 평소에 잘 가던 집 그 음식점 지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전혀 그 몰랐어요. 정도로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네. 전국의 주민 대피 시설은 23,533곳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직장이나 생활공원 주변에 있는 대피소를 아는 주민이 아는 서울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23,000여 곳 중 168곳은 정부 지원 시설로 연평도 등 그 접경 지역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하철과 지하도 같은 공공시설 중에 6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그러니까 방송 청취가 가능한 장소를 정부가 대피시설로 결정을 한 곳입니다. 이들 대피시설 규모는 총 3,9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국민 1인당 대피 규모, 그러니까 0.85제곱미터를 차지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 수준은 그 동사무소별 홈페이지에 대피소 위치 게시해 놨고요. 그냥 스티커 뭐 이렇게 붙여놓고 대부분 주민은 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소의 관리 책임은 지자체인데 왜 주민들이 모르냐라는 질문에 홍보 부족보다는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시민들의 대부분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뭐 있는지 잘 모르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예. 이 대피 시설의 많은 수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이전에 대피소가 있으면 거기 숨어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대피가 아니라 그냥 사실상 무용지물 다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폭탄도 견디지 못한다. 국민은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용인대 김태현 교수팀이 그 기술 그 용역 보고서를 2013년에 그 받아서 연구를 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국 대피시설 실태 그 그림 하나 보시면서 말씀 네. 나누시죠. 네. 핵 공격이나 생화학 무기 재래식 폭탄 공격 방어가 어렵다. 예, 이게 46.7%고요. 그리고 재래식 고폭탄 파편을 막을 수 있다. 49%. 나머지는 못 막는다는 거죠. 민간인 생존의 보장이 가능하다. 4.62%. 나머지는 민간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화학과 생물학 공격 방어 시설이 가능하다. 1.90%. 나머지는 전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 안에는 필요한 생존 장비나 식량, 식수들을 갖춰서 민간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이 4.6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국에 산지한 2만 1,000개의 대피시설 중 뭐 그 관리자조차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또 빼고 뭐 방어 성능이 취약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대책도 미비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일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그 23,000개의 대피시설 중에 서해 5도 접경 지역,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설치된 충무용 지휘시설을 제외하고는 화생방 방호시설을 한 게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년 이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12개씩 대피소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턱도 없죠. 예. 뭐 물론 이제 전쟁 위협이 지금 상존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지금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대피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혹시나 최근에 북한의 4차 핵실험 관계로 이 국지전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대비를 하자 뭐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예. 연평도라든가 뭐 휴전선 부근에 같은 경우는 대피소는 예. 점검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대피소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존 200인용 일반 주민 대피 시설 한 곳을 폭탄과 화생방 공격 모두 피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데 1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결국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경기도 연천을 비롯한 그 접경 지역조차도 제대로 잘 방어가 네. 잘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쪽은 좀 네. 차분하게 준비를 그렇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피소에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접경 지역조차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후 이제 뭐 이렇게 접경 지역 남쪽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인천시가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뭐 대피소를 여러 곳에다가 짓고 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시 비상대책, 그러니까 인천시 비상대책팀이요. 기존 대피시설까지 화장실까지 확충하고 모든 걸 다 완료하기까지는 왜냐하면 그건 지하 상수도가 아니라 왜 이런 것과 다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강화도나 이런데 나와 있는 서울시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할 말도 없는 거죠, 진짜로. 그렇다면 이 뭐 실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거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 책임이니까. 그렇죠. 대피소 구축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문학적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따르면 화생방 방호 성능을 갖춘 대피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구 100명당 7억씩, 서울시만 따져도 약 70조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구입비나 관리비, 운영비 빼고 시설비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핵폭발 경우에 지하 대피소에 1차적으로 열과 폭풍을 막을 수 있지만 네. 낙진이나 방사는 불가능하고요. 네. 생화학 무기에는 뭐 전혀 뭐 무방비 상태고 네. 결론적으로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신속히 해당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전쟁 위협이 지금 뭐 있다고 뭐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 그런 정도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산 문제가 가장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절기에는 그 폭염을 피해서 동절기에는 그 한파를 피해서 대피소를 마련하지만 이게 민방위 관련된 대책은 사실상 손을 뭐 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상황이 이렇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 참 이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가슴 아프기도 한데요.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북한에 쏟아보면 수도권에 2,500만의 절반이 사망한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피소가 뭐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예산 문제로 이 대피소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서울에만 최소 경비 70조 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질문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당장은 내 주변의 대피 시설의 위치를 아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그 각자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 디딤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 집 주변에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그나마 좀 막아줄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딘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국가재난정보센터라고 치시면요.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던 식당에 지하에 대피소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를 참조하시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긴급한 대피시설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기절 좀 애플리케이션은 바꿔보죠 이제. 네, 안전 디딤돌 국가재난정보센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1살 초등학교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아주 어린이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아빠가 평소에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도 폭력을 저지르고 아들 그 자녀한테도 폭력을 저지르던 이러는데 엄마가 좀 늦게 왔다고 이제 그때 폭행을 한 거죠 엄마를. 그거를 보고 참다 못해서 흉기로 예, 아빠를 네. 살해한 11살 어린이가 살해한 이 끔찍한 존속살해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를 어머니가 이제 보호하고 있고요. 네. 아이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엄마가 그날 그 친구들과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참다 못. 그러니까 아빠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의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엄마는 죽었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형사 입건할 수 없고요. 네. 이런 상황을 뭐라면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함에 따라서 소년부로 차후에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원인은 가정폭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아빠는 아빠가 아니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겠죠. 그냥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죠.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폭력을 많이 아이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벌어졌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11살 아이다 보니까 뭐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발생했던 그 용인 캣맘 사건에 이어서 이 촉법 소년 논란 좀 다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촉법 소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아예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친구들이 저지른 사건인데 네. 이 워낙 큰 사건들이 벌어지다 네. 보니까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1년과 12년과 13년과 14년 그 소년 범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의 범죄 발생 추이입니다. 이게 뭐 9,000명, 10,000명, 9,000명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다음 놀랄 거는 뭐냐면요.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의 강력 범죄가 2011년에 363명이었는데 2014년 재작년이었죠. 479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가운데 네. 성폭력 범죄가 2011년에 비해서 2014년에 223명에서 362명으로 60%나 증가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용인 캣맘 사건은 9살 어린이였거든요. 네.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았는데요. 이건 오히려 현장에 같이 있었던 11살 초등학생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네. 뭐 어린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인 것은 일차적인 건 맞는데요. 그러나 자꾸만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소년 범죄 적용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미 많이 보고 들으면서 성인화된 애들이 저지르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촉법 연령을 결정한 게 언제 네. 결정했냐면 50년 전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1963년 소년법 제정 당시에 정해져서 현재 신체적 성장이 빠른 현재의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강간 등 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범죄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회적으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마 모방 심리에 의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촉법 소년의 기준을 현 14세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12세로 낮추자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낮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친구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낮춘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낮춘다는 건 뭐냐면 그 법원 소년원에 보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또 다시 또래의 범죄를 먼저 저지르고 온 선배들한테 그대로 배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없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소년범죄 해외 사례 어떤지 처벌 기준과 그 수위의 해외 사례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본은요, 우리가 그 1963년도에 법을 만들 때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이 14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프랑스 13세, 서양은 호주 같은 경우 10세 네. 이게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의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복지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어린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가정과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주지시켰다.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해외 사례도 지금 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년 범죄가 흉악범으로 특히 성범죄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그 촉범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어떤 지금 뭐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거네요. 우리 그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사회의 책임은 맞고요. 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가정폭력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차원이 있거든요. 가정폭력이군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면 꾸짖는 고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13세 조카 A군에 대한 상황을 제가 토파보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 이 A군에 엄마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따라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회의를 통해서 고모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는데 네. 거기서 충격받은 13세 소년이 이 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맨날 게임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모가 그러다가 이제 참 고모부도 돌아가셨어요. 고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됐는데 네. 아이는 이미 키는 170이 넘었습니다. 중학생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게임 그만하라고 하니까 밤중에 갑자기 공격해서 고모를 목 잘라 주겠죠. 이게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범행 장면을 본 동생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동생이 애원해서 말 안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년 그 원에 보내게 되는 그 엄벌주의 소년 2년 송치 처분이 됐는데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정상적이지 봐야 돼요. 않죠. 네. 그러니까 엄마 죽고 아빠 죽고 고모한테 갔는데 고모부 죽고 네. 이런 계속적인 충격 가운데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반면은 사회적으로 여기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앞으로 더 흉폭화될 수 있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천종호 부장판사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그 소년범죄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아직 너무 어리숙하고 미숙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관심만 가져준다면 인생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년 정체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 관점을 해서 바라봐야 하는 만큼 꿈을 가진다는 건 강한 아이, 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 심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죠. 가정의 관심도 못 받고 사회적 관심도 못 받고 예. 그러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 혼자밖에 방치된 거죠. 방치되면서 예. 그리고 또 보복 심리가 생기고 뭐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천종호 판사가 네. 판사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키우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아이들을 다시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제대로만 관심을 주면은 바로 커요. 바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주변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촉법 소년이 그 뭐 성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그 확률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어른들의 관심이라는 점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